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이제 81번부터 130번까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도 조금 이제 진도를 131번부터 해가지고 폭넓게 한번 보는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이 131번이 이제 분산 손실계수 부분인데요. 이제 분산 손실계수를 계산하실 때 이제 손실이 뭔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먼저 이제 부하율을 아셔야 됩니다. 부하율. 그리고 손실계수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손실계수를 아셔야 됩니다. 개념을 잡을 때. 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배전공학에. 부하율은 뭐죠? 수등하,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각각체, 합체, 평체. 이게 평체죠. 평균이고 최대입니다. 그럼 이 평체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도 평체입니다. 부하율하고 손실계수는 똑같습니다. 얘도 평체입니다. 부하가 걸렸을 때 그때 손실이 생기니까. 그럼 분산 손실계수는 그 손실계수가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분산 부하율이 또 나오죠. 분산 부하율, 분산 손실계수, 손실계수 이런 것들 헷갈리는 게 부하율하고 손실계수를 같다라고 보고 분산 부하율, 부하가 어디에 집중되냐 이거죠.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무게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얘는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건 무게중심. 무게중심을 생각하시면 딱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어느 기간 중? 같은 기간 중. 얘 어느 기간 중? 중에. 이건 같은 기간 중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는 전류의 평균값. 여기는 손실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부하율이 전류가 얼마나 걸렸냐, 전체적으로 부하가 얼마나 걸려서 얼마만큼 썼냐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 동안에 손실이 얼마나 생겼냐 이거죠. 개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하율에는 그 동안에 부하가 얼마나 걸렸냐, 손실계수는 그 동안에 손실이 얼마나 생겼냐 이겁니다. 부하율이나 손실계수나 같은 개념인데, 분산 손실계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아까처럼 이제 그 분산 손실계수는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하의 형태에 따라, 부하율이 형태에 따라서 손실계수가 틀려지듯이 이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분산 손실계수도 틀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부하의 형태, 크게 이제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처음에 이게 뭐죠? 말단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거. 이거는 부하가 균등한 경우. 이거는 전원축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부하입니다. 부하. 그럼 여기는 전류가 되겠죠. 부하에 따라서 전류가 틀려지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럼 전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부하가 별로 없으니까 전류가 별로 안 줄어들다가 여기 가서 부하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급격하게 떨어지죠. 여기는 부하가 균등하게 떨어지겠죠. 네, 균등하게 있으니까 전류가 균등하게 떨어지겠죠. 얘는 여기 집중되어 있으니까 부하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전류입니다. 이게 전류. 이게 전류. 얘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X가 안에 있냐, X가 바깥에 있냐, 또 뭐 그 바깥에 있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X가 바깥에 있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안에 있습니다. I는 1 마이너스, 여기 이걸 스몰 i라고 얘기하죠. 스몰 i는 그때 전류는 요 시작점 이 i에 대해서 1 마이너스 x의 자승 비율로 해가지고 점차 떨어지는 겁니다. 자승 비율로 해가지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걸 스몰 i라고 하면, 스몰 i는
요 전체 요 전류에 대해서 비례가 되니까, 여기 이제 이 x라는 게 요 구간이라는 거죠. 요 구간이 x라는 구간에서. 그러면 1-x분의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이 비율대로 이게 그대로 갈 거니까. 얘는, i는 i의 1-x의 바깥의 자승 비율.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세 개만 비교해 놓으시면. 그럼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요 부하만 봤을 때 3분의 2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산 부하율이 나오는 거예요. 부하율 손실계에서 나오고, 분산 부하율이 나오고, 분산 손실계수가 나오는데, 손실계수가 나오면은 내용이 틀려진다고 그랬죠. 15분의 1, 뭐 15분의 3, 15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들이. 요거는 뭐 15분의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3260이 반대했었죠. 표를 안 적어놔가지고 좀 헷갈리네. 저도 2360이었네. 2360 이렇게 오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분산 손실에서 15분의 1, 뭐 15분의 3, 15분의 5인데, 이건 뭐라고요? 3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5분의 1이 되는 거고. 15분의 358이네. 죄송합니다. 15분의 358. 15분의 358 해가지고, 얘는 5분의 1. 얘는 3분의 1. 5분의 1, 3분의 1, 15분의 8, 2360.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분산 손실계 있다. 분산 부하율은 3분의 1 아니면은 2분의 1 아니면 3분의 2.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나온다. 밑에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요거하고 요거를 합쳤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합치면, 이렇게 가서, 요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게 아까 얘기했던 60분의 23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분산 손실 계수가. 그럼, 죄송합니다. 분산 손실 계수는 23분의 60인데, 분산 부하율을 보면은, 분산 부하율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하면 나오는데, 이것만 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서 이쪽으로 가겠죠? 얘는 3분의 2입니다, 무게중심이. 얘는 무게중심이. 가운데죠? 요거 밑에 것만 보는 겁니다, 밑에. 부하에 대한 무게중심만. 이 전류를 쓰니까. 왜냐면, 분산 부하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산 부하율이니까, 분산은 뭐라고요? 무게중심. 부하의 무게중심이 어디냐고요? 부하가 어디입니까? 이게 부하라고 그랬죠? 얘는 전류라고 그랬으니까. 부하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죠? 얘는 3분의 2고. 부하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얘 2분의 1이고. 부하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죠? 3분의 1이고. 부하의 무게중심은 얘 가운데 있죠? 얘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걸 넣어가지고, 이제 분산 손실계수가 나오니까, 손실계수는 어떻게 합니까? I자승 아닙니까? I자승 R. 손실계수는, 손실을 할 때는 I자승이 들어가잖아요. 그 I자승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요걸 들어가고, 그거 대신에, 이 I 대신에 요게 들어가고, R을 넣게 되니까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이 수식이 나올 거란 얘기죠. 손실이라는 건 I자승 R이니까. 그래서 넣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얘도 딱 보시면은 무게중심별로 보는 겁니다. 무게중심. 얘가 3분의 2 지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좋을까? 얘가 더 좋겠죠, 얘가. 전류가 이쪽에서 다 썼으니까 손실이 적을 거 아닙니까? 얘는 전류가 균등하겠죠? 얘는 손실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걸 딱 보시면은, 분산 손실계수라는 건 전류에 대한 손실로 무게중심으로 딱 생각했을 때 얘가 15분의 3이 나올 거고, 얘는 15분의 5가 나올 거고, 얘가 15분의 8이 나오네? 8이 나올 거고. 안 봐도 그냥 개념상으로 애워버린 겁니다, 그냥. 그리고 얘는 236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애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제 잘 안 될 때. 이게 막 자꾸 헷갈리니까, 요게 25점짜리 나왔고요. 그게 그 다음에 또 25점짜리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72하고 74에 나왔나?
아마 그때를 보시면은 요게 25점짜리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의 25점짜리 또 나왔습니다. 시험이. 그러니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이걸 풀어서 쓰시는데 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잡아놓고 가시면은 나중에 답을 유출하시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답은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외워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머릿속에 대충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넘어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념을 잡을 때 부하율, 손실계수, 분산부하율, 분산손실계수 그런 컨셉으로 가져가시고 부하율이나 손실계수는 어느 기간 중 같은 기간 중 어느 기간 중 같은 기간 중 평균 최대 똑같다. 부하율은 분산부하율이니까 부하의 분산 상태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무게중심을 보면 쉽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나올 거고요. 분산 손실계수는 아까처럼 이 부하율에 대한 손실계수인데 이때는 여기 그 i의 1-x에서 이 x가 여기 있고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x가 없어지죠. 루트 c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x 자성이 여기 있던 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없어졌고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한 번 더 자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 안 될 때는 외우는 방법을 그렇게 놓으면 이것도 외우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밑에 부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부하를 항상 부하율부터 시작했으니까 부하율, 손실계수, 분산부하율, 분산손실계수 이렇게 가니까요. 이게 13-4에 가서 보시면 부하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송배전공학에. 그때 그 컨셉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면 편합니다. 여기에서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요. 무게중심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감소하는 이 공식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풀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율 계산의 필요성과 대책 부분 나와 있고요. 한번 일단 빨리 가보면은 수차의 특유 속도. 아까는 무구속 속도였죠. 특유 속도는 무슨 속도죠? 111이 뭐였죠? 1m 1kW. 예. 1초가 아니죠? 1분이죠. 1m에서 1kW. 그러니까 이거를 특이속도라는 건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형을 축소를 하는 겁니다. 모형을 축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1m에서 1kW를 발생시킨데 1분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속도를 재보니까 그걸 크게 해도 똑같더라 이거죠. 형태가. 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 모델링한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게 나온 겁니다. 특이속도는 NS라고 하죠. NS. NS는 뭐죠? P의 2분의 1이고 H의 4분의 5. 요걸 유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특이속도를. 여기 앞에 N이 빠졌네. NS는 N, P의 2분의 1, H의 4분의 5. 그래서 여기서 이걸 내올 때 보시면은 러유추해로 외웠거든, 저는. 러유출해. 보시면 이제 그 특이속도 NS는 스페시픽 스피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속도, 특이속도, 비속도, 특이속도는 같은 얘기. 원래 수차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얘 스피드나 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원래 이거를 축소를 시켜서 모델링 했는데 그때 부분이 뭐냐면 이 축소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닮은 꼴을 만드시는데 1m에서 1kW를 발생시키는데 1분당의 어떤 RPM을 속도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m 낙차에서 1kW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오더라.
근데 그 수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수차의 형태에 따라서 틀려질 거 아닙니까? 수차는 종류가 어떻게 나눠지죠? 종류. 먼저 충동수차, 반동수차. 충동수차는 충격을 주는 거고 반동은 눌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펠스 사카라가 나온 거죠. 펠스 사카러 나오면서 뭐죠? 펠톤. 이거는 프란시스 사류. 예? 카플란, 프로펠러.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원통형이니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낙차에 따라서 틀려진 겁니다. 낙차에 따라서. 낙차가 높은 거, 낙차가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겠죠. 근데 프란시스는 낙차가 낮은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낙차별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낙차 부분이 어떻게 됐냐? 수차 이제 한 개. 얘는 뭐 12에서 23. 얘는 50에서 350. 근데 얘는 공식을 쓰는 게 낫잖아요. 예. 2만. 공식을 쓰는 게 낫겠네. 얘 같은 경우는 12에서 NS에 23으로 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이 프란시스하고 사류하고 같이, 요 프로펠러 빼고 프란시스, 사류, 카플란 정도 이렇게 세 개만 쓰면은 2만이 나옵니다. 밑에 무조건 2만. NS는 2만. 여기다. 여기 이제 밑에가 틀려지는 거죠. 높이가 H 플러스 20 여기까지 똑같은데 요 뒤에 30, 40, 50이 틀려지니까 높이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얘가 그래서 높이가 틀려지는 게 50, 250, 350. 근데 이게 50에서 350까지고, 요거는 150에서 250까지고, 얘는 350에서 600, 800까지네. 250. 낙차가 이제 올라가면서 더 커지는 거죠. 얘는 약간 중간에 애매하게 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150에서 350 적어도 되고요. 50, 150, 350, 50, 350, 150, 350, 350 이렇게 똑같이 적어도 됩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얘가 350이고 얘가 350이고 얘가 250인데 350이라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50, 150, 350, 350, 350, 뭐 800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고 2만, H 플러스 20, 30, 40, 50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와서 아까 이 러이 추례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 이 수차의 종류에 따라서 얘의 속도는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 요런 수차의 특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RPM이 요런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러너의 주변 속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V1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루트 2GH 뭐 해가지고 계산했던 그걸로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 U가 뭐죠? 유량에 대한 연속의 정리. 나중에 연속의 정리 물어봅니다. 그럼 Q는 AV입니다. Q는 AV. 그리고 V 계산한 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 V는 루트 2GH.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Q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수들이 앞에 또 나오는 거죠. 여기 K1이 나오고, 여기 K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K1, K2 이렇게. 러유 출. 그 다음 출력을 내보내는 겁니다. 출력. 근데 이 출력 같은 거는 낙차에 비례할 거 아닙니까? 낙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눌러줄 거니까. 낙차에 비례하면. 높이 H가 나오겠죠, 여기서 H가. 아까 보시면 여기 지금 이 P, H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P가 나오고, P가 나오면서 이제 H가 같이 나옵니다. 그 P는 여기 나왔으니까 요게 이쪽으로 들어왔다면서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이게 하나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유량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높이만 나오면 되죠. 얼마나 많은 유량이 얼마나 높은 높이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많이 힘을 발생시키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유 추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러너 유량 뭐 출력해가지고 러유 추례해가지고 속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왔으니까 그 유량에서 넣고 여기 이제 면적만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Q가 나왔으니까 P는 Q 나왔으니까 H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는 그 전에 있던 걸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러유 출회
회전 속도. 이 N. 여기 나왔던 이 N 부분이 나온 거예요. P 나오고 H 나오죠. P 나오고 H 나오죠. 이렇게. N은 V하고 D.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요 수식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넘기면서 좀 헷갈립니다. 요 수식을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이쪽 넘어가면서 이 2분의 1 하는 부분이 좀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4분의 5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는데 2분의 1 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분의 3에다가 뭐 4분의 2를 더해가지고 2분의 1이 4분의 1이 되면서 4분의 5가 되거든요.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임피던스. 요거 같은 경우는 선로 특성 임피던스 할 때 저 부하측을 오픈을 하거나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단락을 해가지고 할 때마다 요게 틀려집니다. 그래도 그때 Z재료를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은. 답을 보시면 아는데 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한 번은 개방하고 한 번은 단락해서 그 등가정이 같게끔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송전용량 증대 방안. 5-10의 송전용량 증대 방안 나오죠.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임피던스들이 고유 임피던스, 고유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과도 상태에서 서지가 발생해서 파동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워놓으시면은 그냥 고유한 상태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도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서지가 발동해가지고 서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파동 성분이 발생하더라. 이게 임피던스가 똑같은 얘기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게 임피던스였고 그 다음에 고유 송전 용량이 나오죠. 고유 송전 용량. 실. 서지 임피던스 로딩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고유하다 이거죠. 고유. 얘처럼 고유하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송전 용량은 고유하지가 않죠. 변화되지 않습니까? 길이에 따라서. 그러면서는 이제 송전 용량을 계산을 해라. 송전 용량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 송전 용량을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지. 고송상수. 이거 고유부합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얼마 있다라고 탁 퉁치는 방법이 있고, 송전 용량 계산법은 그거를 킬로미터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고, 상차각에 의한 방법. 이건 이제 개수가 나오죠. 뭐 K는 600, 800, 1400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압에 따라서 60kV, 뭐 100kV, 140kV 해가지고 나오죠. 뭐 600, 800, 1200이. 예? 그 480km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계산된 거를 L을 넣어가지고 또 따로 계산하고. 이건 스티레이라는 실험식. 이거 뭐죠? 0.5 루트 0.6 이게 5.5죠? 5.5 예? 0.6L 플러스 100분의 PR 이렇게. 이건 뭐냐? 거리하고 전압하고 용량하고 내가 이 전압에서는 이 거리까지는 얼마만큼을 보내줄 수 있다. 가장 경제적인 전압을 보는 겁니다. 내가 용량을 얼마만큼 보내주려면은 어디까지 보내주려면 나는 요 정도 전압이 좋다. 스틸이라는 실험식은 전압입니다. 전압 산정식이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전압 산정식 앞에 보시면은 뭐가 있었죠? 또 켈빈의 법칙에서 전압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2장에서 켈빈의 법칙에서 경제적인 뭐 전선의 그 굵기를 산정하는 거.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산정하는 게 그게 켈빈의 법칙입니다. 그거하고도 얘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는 고유부합법으로 이렇게 그냥 계산했는데 이거는 또 틀린 거고, 얘는 상차각에 의해서 얼마나 벌어졌으니까 얼마만큼 보내줄 수 있다. 왜? 상차각이 많이 벌어지면 못 보내주거든요. 상차각이 같았을 때는 이게 전력 상차각 우선입니다. 이게 전력 상차각 우선에서 나는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 얼마만큼 더 보내줄 수 있다. 나는 여기 있을 때 전력 요만큼 못 보내준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요거는. 요거는 이제 없는데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송전 용량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송전 용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얘를 늘려주려면은 거리나 이 전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면서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리나 전압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죠?
매질이었느냐. 가공 송전술래에서 송전 용량 증대 방안. 이게 뭐죠? 복승신. 여기 나왔으니까 전압. 예? 승합이죠, 승합. 신도체, 복도체. 임피던스를 줄여진다는 얘기죠. 임피던스를 줄여진다는 건 결국 거리를 줄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얘는 거리를 줄여주는 거고, 얘는 전압을 늘려주면 뭐라고요? 이거를 늘려줄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지중성전설로. 반극초만 있습니까? 예? 지중캡을 여기는 안 넣어놨네. 냉각. 예? 냉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 이거는 이 냉각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지중 케이블 부분을 뭐 냉각 방식 종류하고 저기 특징이라고 되어 있네, 저기는. 또 틀리게. 신도체 방식의 종류하고 효과. 여기 송정 용량 증대 방안이 이건데, 거기에서 이 신도체 방식에 대해서, 얘는 요 도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전부 다. 온도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답안지를 쓸 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장거리 송전솔로 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또 올려주는지, 그 뭐 여기는 상조요경, 여기는 허강, 허용전류, 전압강화, 상차가, 조상기용량, 효율, 경제적일 것 해가지고 장거리 부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공송전솔로의 진대방안, 뭐 이렇게 이제 답을 써놨네요. 지금 나중에 답을 쓴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시고, 빨리 가가지고 답을 한번 보고 또 키워드를 한번 또 적어보시고, 그런 것들도 한 가지 방법들입니다. 낙차, 그리고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 이건 되게 많습니다. 양이 10페이지가 넘습니다. 답안지를 쓰려면. 그래서 여기서 10페이지가 넘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 PSS 부분 나왔고, 전압에 관련된 부분 나왔고, 이제 품질 쪽에서 신뢰도 부분 일부 나왔고, 그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 부분들이 발췌가 돼서 문제가 다 따로따로 나왔었습니다. 신뢰도 유지 기준이 뭔지, 그런 것들. 전기 품질에서 세그스엘이라든가 플리커라든가 뭐 고조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나왔었고, 여기서 PSS 설치 기준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전압의 유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고, 요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관연도 문제 보시면 이게 다 10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답이. 그걸 보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신뢰도, 신뢰성, 적정성, 안정성 해가지고 나오고, 이게 아까 베스트 믹스 하면서 나왔던 정전 시간, 뭐 빈도 해가지고 나왔던 그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뭐 결국 뭐냐면 반응을 하면서 물을 분리를 하면은, 물을 이제 합체를 시킬 때, 물을 전기분해를 할 때 하는 거죠. 물을 전기분해를 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죠. 근데 그 수소하고 산소를 같이 뭉쳐버리면은, 그때 이제 그 전기분해 했을 때 들어갔을 때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환원을 시키면은 그때 에너지도 환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면서 물이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얘는 그 환원 반응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해액 사이에서 뭐 이렇게 온도를 통해서 계지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발전기 종류, 평내미 푸세 뭐 해가지고 나왔던 것들. 평내미 푸세, 수평, 네덜란드형 평내미, 미국 다익형 평내미 푸, 프로펠러형 평내미 푸세, 세일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키워드를 가지고. 수평축, 수치축 해가지고 또 나눠져 있고, 평내미 푸세,
이건 바사다로였네, 바사다. 바들령, 사보니스형, 다리우스형. 평네미푸세 바사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바소전낙 환한계가 이제 바람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소가 소음이 발생하고 전파장애가 있고, 바소전낙. 낙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바소전낙 환경 대책이 있고, 항공에 관련된 대책이 있고, 개통 연기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도 키워드가 없으면 바로 안 나옵니다. 수평측에 대한 것, 수직측에 대한 것, 평내미, 부세, 바사다, 그 다음 바소전낙, 환한계,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장점, 단점, 종류, 수평측하고 수직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징이 뭐냐.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거기. 특징은.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장단점은, 바소전낙, 환한계를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 사항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광역정전 복구시. 이거는 넘어가고, 활선해자 정주 청소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주수 각도가 있었거든요. 물을 쏘는 각도가. 몇 도시. 그런 것들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2번 나왔습니다. 2번. 기계를 이용해서 약간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때리면은 얘가 그 염분을 청소하는 거지, 염분. 전력계통 연계가 남북 연계, 그 다음 동북아 연계, 이런 것들이 나왔죠. 직류 연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계 쪽에 대한 문제들이 3개가 있을 거예요. 외부 이상 전압의 종류. 예? 외부 이상 전압입니다. 뭐가 있죠? 남매하고 이상전압 방지 대책 이렇게 하는데 딱 2가지입니다. 직경내 유도래.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낙내가 바로 치는 거고 직경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 해가지고 낙내 치거나 한 거에 대해서 저기 전이 생기면서 옆에서 유도되는 유도래가 있는데, 유도래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1호사급 이상에 대해서는 유도래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뭐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었죠.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상전압의 종류에는 외부 이상전압과 내부 이상전압인데, 여러분들 내부 이상전압 계속 보다가 갑자기 외부 이상전압이 나오니까 이제 또 혼돈이 되는 겁니다. 직경내하고 유도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저감하기 위한 저측이 뭐죠? 예. 피가점입니다. 피가점. 똑같이. 피레기, 가공지선, 철탑각 격치장 저감. 직경내니까 철탑에 다 치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죠. 이제 내부 이상전압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유형들도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보실 때 이상전압이 뭐다? 이상전압의 종류에는 외부 이상전압과 내부 이상전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중에 이제 나중에 내부 이상전압 쪽에 대한 것들이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답변을 쓰셨죠. 근데 갑자기 외부 이상전압만 물어보니까 이제 또 혼돈이 되는 거죠. 내부 이상전압은 종류가 있죠. 지금 계고, 가상, 무유변, 영춘곡, 해부자 011 해가지고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에 대한 거 6개. 개폐서지에 대한 거 6개. 이런 것들. 근거리 고장시 차단, 탈주 차단, 변압기 단자단락시 타장, 충전전류 차단, 이렇게 해가지고 변탈여충분 해가지고 차단이 어려운 5가지의 그런 부분을 설명하라.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변탈여충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변압기 단자 단락 시, 탈초 차단 시, 여자전류 차단 시, 충전전류 차단 시, 근거리 고장 시, 차단 시, 이때는 차단이 힘들어집니다. 차단기가 차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자전류 차단을 못할까요? 근데 신기하게 차단을 못합니다. 여자전류에 대한 전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자전류 같은 경우는 달로기로 차단하라. 얘가 차단 특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거리 고장 시에는 삼각파등의 이해가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대로 차단을 못한다. 이게 뭐냐면 차단기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단기 특성이. 오히려 좋아서 잘 잘라줄 것 같은데 전압이 너무 커져버리거나 이러면은 얘가 차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압이 커지는 그 부분들이 왜 커지느냐. 삼각화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피크 이게 높은 겁니다.
여자 전류 같은 경우 전류는 작은데 전압이 높게 걸리는 겁니다. 충전 전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충전 전류는 어떻게 합니까? 전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압이. 다 전압이 올라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단기가 차단을 못하는 게 차단기하고 차단기 사이에 이 전압에 걸려버리니까 얘가 끊어줘야 되는데 그 전압을 못 끊어준다는 얘기죠. 서지 임피던스 저하되는 서지 임피던스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고유에 대한 특성이 있고 과도한 상태에서 서지가 발생하면 파동이 발생한다. 그거죠. 그럼 서지 임피던스가 뭐죠?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 송전 용량은 고유 송전 용량이고요. 예? 서지 임피던스가 어떻게? 서지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임피던스? 그럼 고유 임피던스는 뭘까요? 고유 임피던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정단을 임피던스로 써주는 가서 걸어간 상태. Z는? Z는 Y분의 L 루트 Y분의 L C분의 L분의 C분의 L. 그 임피던스는 R은 어떻게 되죠? R분의 V. 이게 임피던스 아닙니까? 임피던스니까 그러니까 R은 I분의 V 아닙니까? 그냥. 그럼 뭡니까? 전류를 갖다가 높이고 전압을 갖다가 송전선을 진행하는 전압 전류의 비율이 바로 서지 임피던스입니다. 그거 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갖다가 되면 또 안 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꾸 안 잡히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서지 임피던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기 지금 답안지를 안 만들어놨는데, 제가. 송전선을 진행하는 전압 전류 진행파의 B가 바로 서지 임피던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의들을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뭐냐 정의, 이게 뭐냐 정의, 이게 저감 대책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147번 조금 이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게 뭐지 이제 모르면 이제 바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보면서 여러분들이 14일 동안 나머지 동안 해야 될 거는 지금 제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지금 알고 있는 거 빨리 넘어가자겠죠. 모르는 거 있을 때 빨리 들어가서 한번 보고 안 되면 간단하게 적어놓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 자리에서 10번 외우십시오. 10번. 외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왔을 때 또 안 되면 또 10번 외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역섬락. 이거 봤을 때 섬락, 역섬락, 경관 역섬락이죠. 역섬락은 뭐죠? 선로에서 철탑으로 네, 그림만 그리면 되죠. 역섬락이라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접지저항이 대지 접지저항이 커서 대지로 안 빠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가 전위가 높으니까 얘가 돌아와서 요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역섬락입니다. 섬락은 그냥 어떤 거든지 타고 넘어가는 게 섬락이고 타고 넘어가는 섬락. 역섬락은 철탑각의 접지장이 크다 보니까 이 애자를 통해서 다시 선로 쪽으로 넘어가는 게 역섬락입니다. 예? 경관역선은 선과 선 사이인데 이게 뭐 가공지선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과 선 사이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섬락, 역섬락, 경관 역섬락에 대한 걸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자로. 원자로에 보면은 어떤 재질이 있었죠? 원자로에. 여기도 원자로를 안 넣어놨는데. 예, 핵감 냉반 제차, 핵연료, 예, 감속제, 예, 냉각수, 핵감, 어떻게 되냐면 핵감, 냉반, 제, 차. 해가지고 핵연료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감속제 집어넣고, 냉각수 집어넣고, 반사제 집어넣고, 제어제 집어넣고, 차폐제, 여기 바깥에 차폐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뭐들이 들어가냐. 이 그림대로 이렇게 외운 겁니다. 그림대로. 핵감, 냉반, 제차 해가지고. 차폐제 같은 건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해놨죠. 예, 감속제나 냉각제는 다 물 아닙니까? H2O. 이게 경수 아닙니까?
중수는 무거운 물이죠. 반사제 같은 경우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 붕소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제어제 같은 거, 제어봉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을 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원자의 종류 뭐가 있죠? 예, 경수로, 중수로. 이게 원료를 경수로 쓰느냐, 여기 있던 경수로 쓰느냐, 중수로 쓰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예? 요거는 물을 끓이는데 어떻게 끓입니까? 그냥 끓입니까? 압력을 가해서 끓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시라고요. 압력을 가해서 끓이는 거하고 그냥 끓이는 거하고. 얘도 물을 끓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원자로도. 경수는 이거 냉각제가 이제 경수냐 중수냐고. 그럼 뭐가 나오죠? 비등수형, 가압경수형. 압력을 가해서 가는 거예요. 가압경수 같은 건 어떻게 되죠? 160 kg 세제곱미터에 압력을 든다 이거죠. 비등수형 같은 건 그냥 끓이는 겁니다.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끓이니까 얘는 좀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얘는 끓이면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얘는 분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 자체가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냉각수하고 그 안에서 도는 물하고 분리가 돼서 돌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캔듀 뭐 얘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HWR, PHWR, 뭐 BWR 나오죠. BWR이 뭡니까? 이게 비등수형, PWR이 가압등수형, PHWR이 중수형. 그 영어 단어만 알아도 쉽게 됩니다. BWR이 보일러 워터 리액터. 보일러 워터 리액터. 보일러를 이용해서 워터를 끓이는 리액터. 반응로다. 그럼 뭡니까? 이게 비등수형. 물을 끓이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럼 PWR. 이제 프레셔라이저. 그러니까 이게 압력을 가해서 워터를 끓이는 리액터다. 이게 가압 경수령이고. pH는 이 가압인데 헤비 워터를 썼다 이거죠. 중수를 썼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원자로 쪽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정리는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10점짜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도 10점짜리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걸 가지고 이제 원자로의 종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자로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종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은 이렇게 있다. 간단하게 적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답을 써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답을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키워드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걸 조합을 해서 나는 이렇게 답을 써봐야 되겠다. 일성고장, 뭐 유도장의 차폐 효과. 차폐선 설치했을 때 차폐